안녕하세요, 매티비치 하림입니다. 저는 지금 쌍용에 선보인 신차 렉스턴 스포츠 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렉스턴 스포츠를 타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의 실질적인 정보와 또 이제 렉스턴 스포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좀 시승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 스포츠에서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렉스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유일무이한 픽업 트럭으로서 큰 사랑을 받아온 차량입니다. 확실히 각 세대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면서 코란도 스포츠 기점부터는 상당히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도 부담 없어질 정도로 상당히 편해지고 더 실용적이고 레저용으로의 활용 또한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인식 변화와 차량의 상품성 개선, 그리고 시장의 증대 등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출시 당시에 상당히 놀랍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렉스턴이라는 이름 자체가 쌍용에서는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이제 체험에 버금가는 좀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나 그런 이제 상품성의 향상 등은 확실히 느껴지는 편입니다.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인 면을 강조한 모델이에요. 그 카고의 용량 자체가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공간 활용성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사실 픽업 트럭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어필할 수가 있으나, 실제 이제 짐을 어느 정도 실어 날라야 되는 그런 용도에서 보면 사실 좀 만족도가 높다고 보긴 좀 어려웠죠. 특히 뭐 다른 픽업 트럭과 비교를 해도 그렇고요. 그 차에 불만을 품은 분들께 만족시킬 만한 차가 지금의 바로 렉스턴 스포츠 칸이 되는 건데, 렉스턴 스포츠에 대비해서 전장을 310mm 늘리고 휠베이스 또한 이제 100mm 넘게 늘리면서 카고 용량을 증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모델입니다.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이 넓어졌을 것 같지만, 이게 수치상 재원상의 차이는 있어도 실제로 타봤을 때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미미한 모습을 보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카니발과 비슷하고, 그리고 뭐 전고는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약간 좀 껑충하게 뛴 부분도 있고, 핵심은 전고죠. 전고하고 휠베이스가 길다는 거. 보게 되면 약간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게 짧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도 충분히 길어 보이지만, 그 두 대를 같이 놓고 이제 측면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차는 견종으로 치면 닥스훈트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엄연히 뭐 다른 차종 개념으로 이 차가 선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뭐 소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렉스턴 스포츠에는 가로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크롬으로 마감 처리가 됐는데, 크롬으로 마감 처리가 되는 것은 칸 역시도 동의를 해요. 동일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직 형태의 세로 그릴이 적용돼서 좀 더 중후한 느낌을 내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세로형 그릴이 잘못 넣게 되면 차가 되게 좀 많이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좀 조잡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수직 그릴에 살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단정하다는 느낌은 안 들게 되네요.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 그릴 사가지고 바꾸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그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최대 적재 용량 차이를 이제 스티커로 명시를 해두고 칸이라고 엠블럼을 써놨어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차의 엔진 성능이 과연 이 차의 덩치와 무게를 받아주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차의 전장이 5.4m가 넘는다는데 운전하기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엔진 힘의 부족함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속도의 향상을 보면 사실 좀 누가 봐도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뿐만이 아니라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된 차들을 탔을 때 엔진 힘을 그렇게 쥐어짜는 느낌으로 탔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사실상 없어요. 휘발유 차처럼 엔진 회전수를 높인다고 뭐
엔진 출력이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토크가 꾸준하게 증대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최대 토크가 실용 영역에서 발휘된 이후에는 그거를 이제 플랫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거지 거기서 출력이 더 높아지거나 토크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엑셀 페달을 좀 세게 밟기보다는 약간 다독여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엑셀 페달을 점진적으로 밟게 되면 의외로 꾸준하게 속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나갑니다. 시내 혹은 뭐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도 뭐 차량이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에 많은 사람이 타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약간 이 차의 엔진 힘을 의도치 않게 쥐어짜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닐 때에는 힘 부족을 느끼긴 사실 힘들었습니다. 뭐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냥 계속 잘 궁합을 맞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전장과 이제 전폭 같은 경우에 뭐 국내 기준으로는 카니발과 비슷하고 그리고 뭐 전고는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약간 좀 껑충하게 뛴 부분도 있고 핵심은 전고죠. 전고하고 휠베이스가 길다는 거. 처음 차를 수령했을 때만 해도 좀 운전하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그걸 해결을 해주네요. 지금 제가 이틀째 걸쳐서 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5.4m라는 사실 그 수치 자체가 국내에서는 거의 뭐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거의 리무진 버전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장을 갖춘 셈인데 사실 뭐 골목길 같은 데서 운전을 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의외로 뭐 운전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의 옵션 사양으로 제공이 되는 사각지대 경보 장치를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하게 구동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기어레버 밑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H, 4H, 4L로 조절이 가능한데 제가 험로를 막 다녀오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모래가 깔린 길에서 사륜 모드 넣고 깨작깨작 운전하는 정도로만 타봤는데 다른 SUV들도 사륜 모드를 넣었을 때 회전각이 커지는 건 동일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장이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얘는 사륜 모드를 넣고 뭐 평상시에 다니시는 걸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유턴 같은 경우에도 3차선 반 정도를 약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덩치 있는 뭐 5톤 트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미니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카운티 같은 차들 유턴 돌릴 때 좌우 확인한 다음에 그 정차선에서 유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비껴서 약간 반차선 정도 오른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대로 유턴 돌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차들을 평상시에 타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 대형 면허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네요. 옵션 사양을 어떻게 패키징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방 센서는 빠져 있지만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서 바라보는 비주얼은 나오거든요. 범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같이 뜨게 되는데 후방 센서는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전방 센서는 그 해당 옵션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센서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앞에를 좀 바싹 붙이면서 운전을 하다가 하마터면 박을 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렉스턴 스포츠를 탔을 때 경험 중에 하나가 지하주차장이 좀 경쟁률이 치열한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중주차된 차들 사이를 빠져나갈 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좁은 틈을 막 어떻게 박차고 겨우겨우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30cm 넘게 늘어나 버렸으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크고 약간의 시야가 잘 확보되는, 제가 지금 티볼리 뒤에 붙어 있는데도 티볼리의 루프가 보일 정도의 시야, 일반적인 시내버스 기사님들과 눈높이가 비슷하게 맞는 정도로 시야가 여유가 있는데, 시야가 기본적으로 높아져서 보게 되면 운전하는 게 확실히 여유로워져요. 이 차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에는 차의 엔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또 이제 앞에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감속을 적당히 업앤다운 하면서 해주면 그냥 운전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차는 뭐 극단적으로 한쪽에 쏠려있는, 치우쳐져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 주행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렉스턴 스포츠에 비해서 차가 길어지긴 했지만 특별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진 또 않네요.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 SUV
얘 그런 차체 구조 특성상 차를 타다 보면 뭐 이제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점은 렉스턴 스포츠도 사실 뭐 특별히 낮진 않았거든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심하다거나 두드러진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간과한 사실이 있었네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는 스타일 패키지가 빠져 있어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20인치 스퍼터링 휠, 그러니까 이제 G4 렉스턴과 렉스턴 스포츠에서 메인 카탈로그에 실리는 그 휠이 이제 장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17인치 사양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뭐 가뿐하기도 하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좀 많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20인치 휠 사양의 렉스턴 스포츠를 탔을 때 노면을 이제 주행함에 따라서 고철을 지날 때 뭐 편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툭툭 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빈도가 확실히 얘를 타면서는 조금 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얘도 20인치 휠 사양이 들어가면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약간 좀 반하는 모션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와 크게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냥 쏘쏘합니다. 이 부분은 고속으로 달리면 고속으로 달리는 느낌 나고요. 고속에서 다닐 때에는 디젤 엔진의 소음은 느껴지는데 뭐 진동이 거칠다거나 회전 질감이 나쁘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 차가 넌센스인 게 다각지대 감지는 상당히 잘 만든 반면에 차선 이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늦어요. 이미 밟고 나서, 이미 지나고 나서 소리를 낼 때가 좀 있네요. 정확한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된 편인데 가끔씩 차선에 가깝게 붙었을 때도 소리를 내고, 하이패스 차선을 지나게 될 때 하늘색 라인을 보고 차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차선을 밟고 있다고 알려줬었는데, 뭐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의 민감도는 계기판 중앙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한데, 렉스턴 스포츠를 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차에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는 지금 2단계인데도 거의 웬만한 차 3단계 혹은 뭐 그 이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뜨겁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거에 반해서 열선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은은하게 손을 따뜻하게 해주네요. 부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위치마다 아마 이게 타공식으로 처리된 부분에 좀 열선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선이 집중돼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그런 거지 열선의 강도가 세지가 않네요. 이게 시승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렉스턴 스포츠를 탔을 때도 그렇게 열선 스티어링 휠이 좋았나란 기억은 사실 좀 없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제가 열선 시트를 쓰면서 느껴지는 이 온열감이 흡사 핫팩을 뜯은 직후에 열심히 흔들어서 제 성능을 내는 정도의 따뜻함이라면, 이 열선 스티어링 휠은 이제 이미 사용 시간이 다 지나고, 예를 들어서 12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거를 24시간 정도 넣었을 때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그 열기가 완전히 나가진 않잖아요. 약간 그 정도 열기가 완전히 나가진 않지만 거의 다 단물이 빠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점은 좀 아쉽네요. 물론 열선 스티어링 휠이 없어서 막 장갑을 끼시고 이럴 정도로 안 따뜻한 건 아니지만, 기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따뜻함은 좀 많이 좀 덜해서 이 점은 조금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의 정보를 연동하게 해서 뭐 BMW처럼 표지판을 인식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쌍용차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배려라고 느껴져서 좋게 느껴졌고요. 그것과 반대로 이게 쌍용의 배려라고는 느껴지지만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운드의 설정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해놨더라고요. 방향지시 등 주차 센서 경고음, 차선 이탈 경고음들을 이제 켜놓을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종류가 5가지인데 그거는 차라기보다 좀 약간 장난감에 가까운 느낌? 제가 어린 시절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 장난감을 샀을 때 거기서 나는 뭔가 그런 효과음들을 듣는 듯한, 제가 보기에는 그 소리가 제일 악건인 것 같아요. 방향지시 등 소리 중에 귀뚜라미 소리 내는 거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샀으면 한번
아는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하고 태운 다음에 한번 그런 장난을 쳐보고 싶네요. 이 계기판이 적용이 된 게 시초가 G4 렉스턴이기 때문에 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이 칸까지 아마 동일한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될 거는 뭐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땐 힘 빼야죠. 섬세하다 못해 좀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는 연비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무게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7km? 8km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8km는 좀 잘 나왔을 때의 얘기고 시동을 좀 더 오래 걸어놓고 가다서다 할 때는 6km 후반까지도 뜨기도 하는데 그러면 고속연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고속연비 또한 10km를 아주 살짝 상회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실제 이 차의 복합연비가 10km를 넘질 않아요. 사실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 치고 연료 게이지가 스물스물 줄어드는 게 조금씩 보이는 차긴 한데 렉스턴 스포츠도 그런 디젤 엔진이 탑재된 부분에 있어서 연비 때문에 이 차를 사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자동차세의 이점이나 픽업 트럭 스타일 혹은 SUV를 타는 사람이 좀 더 남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거나 갖가지 이유들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의 실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차를 구매하는 실수요 입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차 크기와 그리고 무게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운전하기가 나쁘진 않은, 그러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되게 분명한, 안 살 이유가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의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은 예전처럼 렉스턴 스포츠를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카고를 활용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 차를 선택하시면 두 가지의 명확한 그리고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경쟁 차종이 구비가 돼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다면 물론 렉스턴 스포츠의 입지가 좁아지겠지만 글쎄요,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차가 그렇게 위협받을 정도의 자격과 경쟁력을 갖춘 차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한국 시장에선 말이죠. 현대에서도 픽업 트럭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만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상당히 컴팩트하게 차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속됐었던 쌍용차의 픽업 트럭에 대한 효과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옵션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대 성능비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렉스턴에 버금가게끔 옵션 조합을 해서 좀 고급스럽게 차를 뽑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선택할 옵션과 선택하지 않아도 될 옵션의 그 약간 갭이 현대기아에 비해서 빼곡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춰서 포르쉐의 사악한 옵션질에 버금가는 센스와 구성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모으게 되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매티비 최아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